안녕하세요. 본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캐닛 주식회사의 이보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ICT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항법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시뮬레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 관련 컨텐츠, 기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해양 벤처 기업입니다. 오늘은 자율운항 선박의 현황과 향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선박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제어하여 운항하는 기술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율운항 선박이란 다양한 자동화 수준에서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IMO에서는 선박 제어, 모니터링 및 비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동화 수준의 업무를 최소 선원으로 선내 시스템을 통해 부분적 자율운항하는 선박과 센서 및 기타 데이터를 통해 해상 교통 및 기상 조건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ICT 시스템을 통해 운송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단계의 기술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Autonomy Assist Bridge의 개념의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두 번째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때 간헐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태의 브릿지 제어가 가능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원격 제어의 수준이 가능한 2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뿐만이 아니라 선박 전체를 간헐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어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승선한 상태의 원격 제어와 기간 자동화가 가능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4단계는 우리가 완전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무인화,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를 4단계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가능하게 한 기술의 발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요? 간략하게 선박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최초의 선박은 통나무를 파내거나 파피루스와 같은 선박을 엮어 만듦으로써 소규모의 물자를 짧은 항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빠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인력을 이용한 노나 돛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었을 거고요.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대양을 통해 대양을 건너갈 수 있는 산타마리오 같은 선박의 발전으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선박을 위한 증기기관의 개발과 함께 선박의 재료가 목재에서 철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선박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관기기를 이용한 추진력과 선박의 재료의 변경, 그리고 프로펠러의 융합을 통해서 선박은 빠른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블록 건조 기법이라고 하는 선박의 조선 기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선박을 조각조각 만들어 이어붙임으로 인해서 대형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박은 고속화, 대형화, 그리고 운항의 효율을 위해서 전용선화의 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박의 항해 장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자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 선박,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안전하게 선박을 이동시키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GPS와 같은 위성 항법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선의 위치를 측정하고 AIS나 레이더, 알파와 같은 장비를 통해서 상대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의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다른 해상 상황들에 대한 정보와 융합시켜서 볼 수 있는 엑디스의 등장까지 항해 장비의 변화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들을 융합시킨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장비는 전자해도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자해도의 등장은 1995년에 이미 등장이 되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해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해도 시스템으로서 선박, 실무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등장한 이후로도 한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의 융복합이 지금의 정보의 융복합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가장 실무적으로 빠르게 접근되었던 장비 중에 하나가 엑디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전자해도와 선박의 전자와 정보의 융합화 등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육상에서는 많은 정보들, 인터넷이나 전자장비,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넘쳐 흐르는 정보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아직 해상에서는 만약 유사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선박에서 모두 고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전자장비가 동작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백업 장비로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시대로 흘러가는 이런 과정 중에 역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해도와 같은 장비를 통해서 선박 정보를 융복합시키고 활용하는 것들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해도의 사용이 보편화됨과 동시에 IMO에서는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E는 일렉트로닉 또는 인핸스드라는 뜻으로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의 안전운전 향상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내비게이션의 핵심은 더 이상 선박의 안전은 선박 고유의 책임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육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육상의 정보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체제에서는 선박 사이드와 슈어 사이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링크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데에 그 내용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술 개발의 동향 내용이나 논의에 대한 부분들은 10년 넘게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 내비게이션 관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마니스, 세이프포트, 블라스트, 에피션시, 모나리자, 엑시스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의 예산과 다양한 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 마니스와 세이프포트, 블라스트는 중점적으로는 유럽 내 항해 정보 시스템의 연계 혹은 위성 기반 상세 위치 추적을 이용한 적극적인 관제, 그리고 해상 육상 지리 정보의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한 연항 관리와 같이 정보의 통합과 융합, 사용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션시와 모나리자, 엑시스는 이러한 이 내비게이션 체제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 혹은 시스템, 서비스들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 체제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 1.0은 본래 항공 분야의 루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와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개념에서 착안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해상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착안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모터웨이의 개념인데 이것은 해상 고속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육상의 고속도로처럼 해상의 선박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웨이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위험이 다수 있는 곳에서 그 위험을 회피해서 선박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자륜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 주변의 위험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자륜한 선박을 시행을 하는 것이 보다 선박 항해에 더 안전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나리자 1.0은 모나리자 2.0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에피션시와 다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시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STM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게 됩니다. 이 STM은 선박의 해상의 트래픽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부두에서 도착 부두까지 해상운동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표준화되고 조화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항해 안전과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STM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상의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그에 따른 인프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프로젝트의 개념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STM에 영향을 준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에피션시 1.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덴마크와 폴란드가 주도하고 발트해 지역 프로그램의 전략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마리타임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생각을 하시면 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박의 정보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육상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 혹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런 마리타임 클라우드에 모아지게 되고, 이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다수의 서비스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에피션시 프로젝트입니다. 엑시스는 운항 선박의 대형화와 한참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풍력 발전기의 증가가 항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실증 시험을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주요 선진국형 이 내비게이션 이행 전략을 보면 일단 지역별, 해역별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자국 내 수요 기반을 먼저 식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적인 과제를 수립한 뒤에 이 기술 개발된 내용으로 국제 표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주요 선진국형 이 내비게이션 이행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시행과 함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IMO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 내비게이션 체제는 IMO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솔라스 협약의 규제를 받는, 솔라스 협약을 대상으로 한 대형선을 타겟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상에 발생하는 대다수의 사고는 90% 이상이 어선과 관련된 조그마한 소형 선박과 관련된 사고들이 대다수이고, 여기에 착안을 해서 국내에서도 해양 사고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솔라스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솔라스 선박이 아닌 논솔라스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하여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논솔라스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핵심 과제 1은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선을 중심으로 하는 노솔라스 선박에 대한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 이내비게이션의 운영 시스템과 해사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사 데이터 교환 표준과 같은 S10X나 선박 항해 장비 표준화 모드, S모드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표준화를 따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 서비스, 바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연한 최대 30km 범위 내에서 3톤 미만의 소형선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연한 최대 100km까지의 범위 내에서 3톤 이상의 선박에게는 전용 당말기 보급을 통해서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운항자 경험에 의존한 항해나 운항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이러한 불필요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해양 사고를 저감하고 해양 안전의 편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해양 안전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 내비게이션은 현재 국내 연안에서 이미 시행이 되어져 있고 관련된 대상 선박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단말기가 보급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고 해상 안전의 효율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박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정보의 통합과 서비스의 활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도출되어 나온 어떤 기술과 서비스들이 지금의 자율운항 선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자 기초 인프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가능하게 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별해 놓은 기술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율운항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운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의 인식입니다.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주변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분석을 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선박의 러더 또는 추진기를 조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선박과 육상,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링크, 세 가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율운항에서도 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육상과 공유하고 육상의 어떠한 정보들을 다시 선박으로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통신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해상에서라도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네트워크가 오픈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도 개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원격 유지 보수입니다. 무인화 선박, 자율운항 선박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하는 것이 그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선박에는 사람이 없이 운항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 유지 보수가 가능하려면 선박의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모니터링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선박이 지금 정상 상태에 있는지 비정상 상태에 있는지, 비정상 상태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것은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래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자율화가 시행되기 전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율운항 선박, 언맨드 베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이 운항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개발될 수 있고 시스템이 개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실증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상의 자율운항 선박을 만들고 가상의 항만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에서 선박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운항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문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무인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호리즌 2020이라고 일컬어지는 에피션시 2.0, 더 어토너머스 쉽, Unmanned and Autonomous Survey Activities SG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호리즌 202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까 에피션시 2.0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타임 크라우드 개념을 등장시키고 이것을 구현한 데 그 의의가 있고요. 더 오토너머스 쉽은 영해내 단거리에 대해서 실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실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프로젝트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Unmanned and Autonomous Survey Activities SC는 서페이스 쉽이 아니라 심해에서 해저 조사를 수행하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개발과 실증을 그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MV-GL 선급에서 시행한 니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센서 기술, 해상 연결성,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작은 규모의 선박 제어 기술에서부터 완전한 무인 선박으로의 운항까지 광범위한 기술을 다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선박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콩스버그와 농업 업체인 야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로 협업해서 개발한 자율운항 선박 개발인 야라 버크랜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야라 버크랜드는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 100TU짜리 소규모의 컨테이너를 싣고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 실증도 마쳤고 현재도 무인 상태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IBM사와 프로메어사가 2016년부터 기획해서 공동 개발한 해양조사 자율운항 선박인 메이플라워호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도로 혼잡 및 관련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복합 운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오토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여 유럽의 새로운 복합 해양 기반 물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도로 화물의 한 30% 이상을 300km 이상의 복합 루트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목적이고, 야라 버크랜드, 그 다음에 오토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일단 단계적으로 소규모로 실질적인 컨테이너와 같은 작은 규모의 선박을 무인화로 운항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확대해서 그 범위를 넓힌다는 데에서 좀 더 사업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최대의 복합 운송업체인 센스킵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자율운항 선박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있는 시셔틀 프로젝트가 있고요. 바르질라가 하이브리드 추진 장치와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하여 자동으로 접이안이 가능한 플로폰 페리선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팔코 페리선으로 운항의 센서 융합과 인공지능을 사용한 충돌 회피를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현재 90% 이상의 충돌 회피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완을 해서 충돌 회피 기능을 좀 더 보완하고 있는데 선박은 한 번의 충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전성, 신뢰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ABB 그룹은 클래스 페리선을 이용을 해서 원격 조정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형 예인선에 대해서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로버트 알렌에서 예인 업무에 대한 자율운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관련 프로젝트로서 선내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 구축, 선박 계측, 빅데이터 활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선박 육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상당히 많은 유럽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의 개념을 확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다양한 해운선사와 중공업들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일단 친환경 선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가스를 2050년에 전체 발생 규모의 50%까지 감소시킨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친환경 선박의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연료 효율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선박에 탑재하는 것은 아마 3사 중공업에서 개발을 하고 탑재를 하는 것이 보다 사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현대중공업은 카이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대우조선해양은 DS4라고 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SBS를 통한 전 세계 선박생의 주기 관리를 위한 기기 고장 진단 예측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프로젝트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위한 주변 상황 인식과 의사결정, 그리고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는 이러한 항해 지원 시스템들도 탑재를 해서 현재 2023년에 국내에서도 대항의 50% 이상 혹은 연안의 90% 이상을 자율 운항을 해서 운항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울산 태화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 환경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장비나 서비스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을 해서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울산 태화호는 이러한 새로운 장비를 실증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공업에서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친환경 어떤 솔루션과 자율운항 선박의 서비스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 선박의 모니터링과 새로운 선박의 데이터들을 새로운 장비로 이동시키고 그 선박의 정보를 다시 선박으로 받아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실증 선박인 태화호를 건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VMRCS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LG CNS와 함께 같이 개발한 내용이고, 실습선 한나라호를 대상으로 직접 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선박 메인 브릿지의 뒤쪽에 장착되어져 있는 시뮬레이터 시스템입니다. 이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선박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브릿지와 시뮬레이터 시스템 두 가지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브릿지에서는 실제 운항을 하고 뒤에 실습선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훈련을 할 때에는 뒤쪽에 있는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에서 모의적으로 선박 가상 항해를 훈련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원격 리모트 컨트롤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메인 브릿지를 대신하여 뒤쪽에서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이 선박을 대상으로 주변에 바깥쪽에 360도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육상 LTE망을 통해서 슈어사이드로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활용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일반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박의 정보를 슈어사이트에서 전송을 하고, 슈어사이트에서 선박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야각과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제어 명령을 다시 선박으로 보내서 선박의 러더와 엔진까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테스트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활발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 개발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많은 부분들은 이미 실증을 통해서 실증이 완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이 과연 미래에 도래하게 될까, 과연 우리 배에서 이러한 무인항 선박으로 운항을 하는 시기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술은 상당 부분, 레벨 4까지 상당 부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얼마나 사업화시키고 경제성이 있도록 경제성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기술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더더욱 발전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선박의 자율운항 선박은 통신 환경 역시 음성, 텍스트 중심에서 멀티미디어 영상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 내비게이션의 기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율운항 선박이 진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 개발과 환경 조성을 갖추어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무인화 선박 4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지만, 아마 실제 해상에 적용이 될 때에는 완전한 무인화 선박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된다기보다 단계적으로 사업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점차 도입이 되어서 확장되는 방식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운항 선박은 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화 부분에서 자율운항 선박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당연한 해양 상황의 패러다임이고, 이 기술을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한다면 미래의 해양 산업에 대한 선도의 자리를 상당 부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와 관련된 여러 산업체들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속에서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은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이로 보면 앞으로도 2050년까지도 선박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고 이런 수출입 물동량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다가 그 물동량의 90% 이상은 선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통해서 선박의 고임금 시대에 대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감축시켜서 보다 경쟁력 있는 선박 해운 나라로서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율운항 선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